반짝이는 트리와 조명, 캐럴까지 크리스마스의 설렘과 희망찬 새해를 기다리는 들뜬 분위기 속에 지금 세계는 동시다발적 위기들이 뒤얽혀 있죠.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정부는 변화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미래를 대비해 왔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를 하면서 미중 제로섬 경쟁 국면에서 미국과 같이 가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 길은 옳았다. 가치 외교를 지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했고, 다만 그 가치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숙제가 남아있다. 진정 한반도 안보의 세계화라는 방향을 점차 이뤄나가고 있다. 지난 1년 8개월간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봅니다. 2022년 세계는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한 걸음 멀어질 수 있었지만 그 이후의 세상은 오히려 복잡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 정치와 군사, 안보 시스템이 크게 흔들렸죠. 냉전 이후에 미국의 패권에 의해서 국제 질서가 유지되었던 것이 결국은 미국의 국력이 약화되면서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안보 불안감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세계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의 번영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도 이어진 여러 발언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고 외교안보에서도 그런 기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이제 자유를 기본적인 질서로 삼고 있는 국가들과의 외교가 우선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뭐 좁게는 한미 동맹이기도 하고 넓게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의지가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동아시아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열흘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 간 연대를 공고히 하는 가치 외교 구현의 첫걸음을 뗀 자리였습니다. 그간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보여줘왔던 기대가 특히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욱더 커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미중 패권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면서 그 한국의 중요성은 훨씬 더 부각될 수밖에 없었고, 이후 특히 공급망 재편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구도의 형성에서 한국이 없이 미국이 이런 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굉장히 강한 구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공식 선언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러의 밀착 행보로 인해 미국과 중러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 속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세계 안보 동향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나토 정상회의를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나토 측의 공식 초청에 응해 우리나라 정상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이 제공했던 경제적인 기회는 작아지고 이제 한국은 다른 시장과 다른 경제적인 어떤 기회를 찾아야 되는, 그래서 좀 더 유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이 이제는 책임 있는 플레이어로서 국제 문제에 좀 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 참석한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위상과 우리의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첫 다자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으로의 입지 강화에 주력하고 가치 규범 연대, 신흥 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3대 목표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 요인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방산 수출 확대에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죠. 폴란드와 최대 148억 달러, 한화로 20조 원 규모의 방위산업 협력을 체결함으로써 세계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증대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순히 다른 나라의 전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전쟁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협은 정대되는데 전력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나라가 누구였겠습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생산 능력, 공급 능력, 가성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공백을, 안보의 공백을 채워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사력은 세계 6위를 자랑하며 그만큼 다양한 무기 체계를 보유 중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제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습니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2차 시험 비행 성공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됐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 정부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주력했습니다.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내놓은 윤 대통령. 이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를 꾀했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여태까지 우리가 북한에 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접근을 보여줍니다. 자, 제1은 비핵화이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 주민의 민생과 인권 문제라고 하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큰 틀을 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핵을 포기하거나 비핵화할 일은 없을 것임을 밝히며 핵공격 지침을 담은 법령까지 제정했고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의 강도를 높여갔는데요.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첫 시행 이후 5년 만에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및 대잠전 훈련을 가졌으며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것입니다. 또 북한의 개인과 기관들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조치인 대북 독자 제재를 2017년 이후 5년 만에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 여러 외교 무대를 누비면서 수많은 경제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특히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중동 국가의 투자 유치입니다. 한 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 두 국가의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회담을 가졌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290억 달러, 하나로 약 38조 원 규모의 양해 각서가 체결됐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세일즈 외교는 2022년 연말까지도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아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 국빈 방문하여 UAE 역사상 단일 국가에 약속한 최대 규모인 300억 달러, 약 40조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과 중동 국가의 관계는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 가지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원전이라든지 방위산업이라든지 또 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협력을 다각화하는 사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외교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스위스 순방 중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총 8억 달러, 하나로 9,900억 원의 투자 협력 성과를 냈으며 이후 투자 유치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세일즈 외교를 통한 성과가 가시적인 수출, 투자 증가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3월. 그동안 얼어있던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11년 12월 이후 12년 만에 일본과의 양자 방문이 성사된 건데요. 양국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로서 공동의 이익에 기반한 협력의 틀을 마련. 이를 통해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양국 관계의 개선 움직임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도 있고 또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문제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 대응을 충분히 해야 되는 이런 국면이 도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민주주의 시장 경제 평화국가라고 하는 공통의 지향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한일 간의 빠른 그 과거의 갈등을 수습하는 그런 국면은 불가피했던 것이겠고요.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북한의 무력 도발과 북중러의 협력 강화 움직임은 거세졌고, 이에 맞춰 한미 동맹도 한층 진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에 국빈 방문했는데요. 지금 전례 없는 복합 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동맹으로서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안보는 물론 경제, 사이버, 우주 등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다짐했으며 핵협의 그룹을 설립하고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한일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이 차례로 이어졌고 한미일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됐는데요. 대북 억제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한미 핵협의 그룹이 출범되기도 했죠. 8월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3국은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행동을 강력 규탄하며 각 나라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공조하기로 합의했고 한미일 정상회담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은 매우 절실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국제 표준을 만드는, 그리고 공급망 관련된 협력. 지금 전 세계의 무역 시스템이 AI, 배터리, 반도체, 6G, 5G, 우주 이런 너무나 새로운 어젠다가 생겨나면서 그 분야에 대한 전 세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새로운 놈과 룰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누가 주도를 하느냐. 한미일이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봐요.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로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국익과도 직결됩니다. 한미일 삼각공조를 완성한 뒤 우리나라의 인태 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아세안 공략에 나섰는데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각국과 외교,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한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자유주의 국가들이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해서 영내 리더십을 유지를 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요 영내 국가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그 핵심이 되는 것이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은 5위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젊고 역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한국이 이러한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외교적으로 잠재력이 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다자회의 참석 전후로 각국과의 양자회담을 진행, 교역, 투자, 공급망, 방산 등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다자외교 무대에 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보와 경제적 실리를 찾았는데요. 그러는 한편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잊지 않았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 유엔 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임을 이야기하며 특히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격차 해소에 있어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국제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2023년 10월 국제 정세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가 발발한 건데요. 중동 지역의 긴장감은 고조됐고 윤 대통령은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열어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항공우주기술의 발전을 위해 우주산업 선도국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도 추진해 왔는데요. 국제적 우주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 활동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이루어진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통해 산업, 우주, 과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영국과는 한영 우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우주협력 차원을 한 단계 끌어올렸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미래전 양상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우주 영역이 미래전 준비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도 심지어는 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국가안보 측면에서 적시성, 또 회복 탄력성 이런 측면에서 우주 영역을 우리가 미래전쟁 준비 차원에서 준비하고 또 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해외 순방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외교, 안보, 경제 협력을 다변화하는 한편 반도체 동맹 구축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했는데요. 이로써 공급망 리스크에도 흔들림 없는 초격차 K 반도체 구현이 가능해진 겁니다.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일단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기반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목이겠고요. 기계적인 균형 외교보다는 가치라든지 동맹 이런 것들을 먼저 중시한 것 자체는 방향을 잘 잡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미일 3자 협력이 어떤 룰세터가 되고 어떤 룰메이커가 되느냐가 한국의 위상과 한국의 어떤 외교적인 정책을 좀 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글로벌 복합 위기의 한가운데서 역사상 가장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외교, 안보 전력이 중요한데요.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한 시간들이었습니다.